처음엔 단순한 파묘였습니다. 조상님의 묘를 옮기고 땅을 정리하고 재개발 보상받고 노후를 편히 보내려던 작은 결심이었죠. 하지만 관을 여는 순간 튀어나온 하얀 뱀은 마음 깊숙이 숨겨진 짐승을 깨웠습니다. 나는 그날 태어나서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눈빛을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아마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 가슴 어딘가에 남게 될 겁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어디서 듣고 계신지 적어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마당 끝에 묵은 장독대 3개가 나란히 놓여 있고 그 뒤로 삐죽삐죽 자란 망초대와 고들빼기가 바람을 따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만복은 작은 나무 의자를 가져다 놓고 그 앞에 앉아 묵은 담배 한 개비를 천천히 꺼내 들었습니다. 주름진 손끝이 부르르 떨리더니 까치발로 올라온 아내가 성냥을 긋고 불을 붙여줍니다. 금년 봄이 마지막이겠구먼. 아내는 쭈그려 앉아 장독 뚜껑을 다시 눌러 덮으면서 중얼댔습니다. 만복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집 뒤편에 있는 땅은 원래 논이었습니다. 자식들 대학 보내고 병원비에 장례비까지 다 쓰고 남은 건 그 한 떼기뿐이라 언젠가는 꼭 팔아 노후에라도 편하게 지내자 부부는 그렇게 말하며 30년을 버텼습니다. 그 땅이 이제야 재개발 구역에 들었다고 읍사무소에서 사람이 찾아왔을 때 만복은 처음으로 아내 앞에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제 살만하겠다 여보. 진짜 우리 좀 쉬자. 그 말 뒤로 이틀 밤을 뜬 눈으로 세운 끝에 그들이 마주한 건 묘지였습니다. 땅 한가운데 몇 그루의 노목 사이로 반쯤 묻혀있던 묘석은 이만복의 증조부가 잠든 자리였습니다. 개발 허가가 나오지 않았던 이유도 그 묘 하나 때문이라는 걸 알고 나니 맥이 풀렸습니다. 자식들한테 연락해볼까? 순자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희망보다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만복의 입가에 쓴웃음이 번졌습니다. 아, 뭐하러 연락해? 지들이 언제 우리 일에 신경이나 썼나? 지들 돈 필요할 때만 연락하다가 이제는 아예 얼굴도 안 비추는데 품 안의 자식이라고 갸들 다 자기 살기 바쁜 거지. 늙은 부모 생각할 여유가 어디 있겠어. 만복의 말에는 원망보다는 체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그들은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순자는 가만히 생각하다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어떡할 거예요? 이대로는 재개발도 안 되고. 그녀의 눈에는 불안함이 어렸습니다. 만복은 한참을 생각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파야지. 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무슨 소리예요? 무덤을 파내야지. 다른 방법이 없어. 이참에 화장해서 납골 땅에 모시든지 해야지. 그래야 허가가 나올 거 아니여. 만복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결단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세상에, 미쳤어요? 조상님 무덤을 함부로 파내면 어떡해요? 그것도 증조부님 무덤을. 만복이 말했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나? 이대로 죽을 때까지 이 낡은 집에서 살아갈 텐가. 겨울만 되면 온몸이 쑤시고 지붕은 새고 보일러는 고장나고 내가 언제까지 이런 집을 손봐가며 살겠어? 나도 이제 힘이 부치네. 만복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제대로 된 장례를 치러드리고 좋은 곳으로 모시면 되지 않겠나. 냉정하게 생각해보게. 조상님도 자손들이 편하게 살길 바라실 거야. 순자는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현실은 냉혹했고 노년의 그들에게 남은 것은 이 집과 땅뿐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열심히 일했지만 자식 키우고 교육시키느라 모아둔 돈은 없었고 나라에서 나오는 돈으로 겨우 약값과 식비를 감당할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만복은 동네 이장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장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공식적인 절차로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복잡할 텐데 내가 아는 사람이 있긴 한데. 만복은 그날 저녁 파묘 전문업체에 몰래 연락했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기에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았고 그럴 여유도 없었습니다. 업자는 전화로 짧게 말했습니다. 비용은 좀 들지만 조용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후 새벽 만복과 순자는 무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백발의 노부부가 떨리는 손으로 간소한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초가을의 아침 공기는 차가웠고 그들의 숨은 하얀 입김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무덤 주변에는 억새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가끔 들려왔습니다. 만복이 절을 올리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상님,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이렇게 더 좋은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자손들이 잘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순자도 눈물을 훔치며 절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인생의 마지막 기회를 잡기 위한 절박함과 조상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의 표현이었습니다. 제사를 마치자 검은 옷을 입은 3명의 남자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굳은 표정이었고 말수가 적었습니다. 가장 나이든 업자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시작하시죠. 흙을 파내는 소리만이 새벽 공기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만복과 순자는 무덤 근처 고목나무 아래에서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각자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약 2시간 후 삽이 단단한 물체에 닿는 소리가 들렸고 업자들의 움직임이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한 삽, 2삽, 3삽. 흙을 걷어낼수록 습한 냄새와 함께 뭔가 낯선 기운이 풍겨오기 시작했고 묘지 주변에 함께 섰던 작업인부 셋이 서로 눈치를 보며 흙을 파내려 갔습니다. 관이 나왔습니다. 업자가 만복에게 알렸습니다. 오래된 나무관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진 관은 검게 변색되어 있었고 일부는 부식되어 있었습니다. 만복이 천천히 다가가 무릎을 꿇고 관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내세요. 만복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업자들이 조심스럽게 관을 들어올리는 순간 관 틈새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순간 모두 얼어붙었고 만복은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관은 예상보다 가벼웠지만 그 안에서는 분명히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뭐가 있는데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는 순간 관의 틈새로 하얀 뱀 한 마리가 빠르게 튀어나왔습니다. 아! 순자가 비명을 질렀고 업자들도 놀라 관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하얀 뱀은 순식간에 주변 풀숲으로 사라졌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 봅니다. 업자 중 한 명이 중얼거렸습니다. 백사라. 만복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어릴 적 아버지가 들려주신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조상 무덤에는 뱀이 지키고 있다더라. 그 뱀은 집안의 수호신이니 절대 해치지 말아야 한다. 만복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관을 열어봐야 합니다. 삽을 들고 있던 인부가 그대로 주저앉았고 뱀은 몸을 꼬아 관 위를 한 바퀴 휘감더니 허공을 가르며 풀숲으로 사라졌습니다. 아무 말 없이 굳은 얼굴로 뱀의 움직임을 끝까지 지켜보던 만복은 관에 손을 대는 내내 묘한 등골의 서늘함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관이 완전히 지상으로 옮겨지고 업자들이 조심스럽게 관 뚜껑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녹슨 못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가르는 가운데 만복과 순자는 숨을 죽인 채 지켜보았습니다. 관 뚜껑이 서서히 들리자 오래된 삼배천이 드러났고 그 위에는 먼지와 시간의 흔적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존이 잘 되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업자 중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의 손은 수십 년간 무덤을 파낸 경험이 있는 듯 능숙했지만 그럼에도 이번 경우는 특별해 보였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오래된 관은 거의 다 부식되어 있는데 만복은 떨리는 손으로 삼배천을 조심스럽게 들추었습니다. 그 아래로 드러난 것은 사람의 뼈가 아닌 검게 변색된 나무 상자였습니다. 상자는 약 30cm 정도의 크기로 오래되었지만 조각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용과 봉황이 어우러진 문양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상자 위에는 한자로 무언가 적혀 있었지만 세월이 흘러 알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이게 뭐요? 순자가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만복은 말없이 상자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예상보다 무거웠고 그 무게감에 만복의 눈이 커졌습니다. 상자를 흔들자 안에서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골함인가? 만복이 중얼거렸습니다. 아닙니다. 유골함치고는 모양이 다르고 이건 마치 보물상자 같습니다. 업자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관 안에는 다른 것이 없나요? 다른 업자가 관 안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뼈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거의 흙처럼 부서졌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런지 황토색으로 변해 있고 대부분 가루처럼 되어 있네요. 머리카락도 보이고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들의 숨은 더욱 하얗게 공중으로 흩어졌습니다. 만복은 상자를 두 손으로 꼭 쥐고 있었고 그의 주름진 손등에는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일단 집으로 가져가야겠소. 이건 우리 가문의 물건인 듯하니. 만복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불안함과 함께 이상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업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가장 나이 많은 업자가 목을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관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래대로라면 화장터로 옮겨야 하는데 그냥 여기 다시 묻어주시오. 내가 다시 연락하겠소.
만복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의 판단에는 이미 관습과 예법보다 현실적인 문제가 앞서고 있었습니다. 업자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다시 관을 무덤 속에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만복과 순자는 상자를 품에 안고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한 하늘에는 붉은 기운이 번지고 있었고 그 붉은 빛이 노부부의 굽은 등을 비추었습니다. 이걸 어떡하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자가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얀 뱀이 나오고 이건 분명 무슨 불길한 조짐이야. 당신 말대로 우리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모르지. 만복의 말에는 자조 섞인 웃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더 안 좋을 수 있을까? 자식들은 연락도 안 하고 집은 낡아가고 건강은 더 악화되고 집에 도착한 노부부는 대청마루에 상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상자를 비추었고 오래된 나무 표면이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월의 무게가 담긴 상자 앞에서 그들은 마치 시간 여행자가 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열어봐야 할까요? 순자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만복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상자의 잠금 장치를 살폈습니다. 오래된 청동 자물쇠가 달려 있었지만 세월이 흘러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만복은 부엌에서 드라이버를 가져와 조심스럽게 자물쇠를 살폈고 잠시 망설이다가 힘을 주어 자물쇠를 비틀었습니다. 녹슨 자물쇠는 예상보다 쉽게 부서졌고 금속이 부서지는 소리가 적막한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 열어볼까? 만복이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기대와 두려움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만복이 천천히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뚜껑이 완전히 열리자 노부부의 눈이 동시에 커졌고 순자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상자 안에는 노란빛을 내는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금괴 몇 개와 은괴 여러 개, 그리고 푸른빛이 감도는 옥으로 만든 장신구들이 정교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아래로는 누렇게 변색된 문서들이 말려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게 순자의 떨리는 손이 금괴를 향해 뻗어갔습니다. 작은 금괴를 들어 올리자 무게감에 순자의 손이 흔들렸습니다. 진짜 금이야? 만복은 말없이 금괴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손바닥에 놓인 금괴는 무거웠고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만복은 오래전 금은방에서 일했던 기억을 더듬어 금괴의 표면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진짜 금이 맞는 것 같네. 이건 엄청난 재산이야. 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걸 어떡하지? 이런 걸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거야? 왜 증조부님 무덤에 이런 게? 만복은 문서를 조심스럽게 펼쳐보았습니다. 한자로 빼곡히 적혀 있었지만 만복은 한자를 잘 알지 못했고 게다가 오래된 필체와 변색된 종이 때문에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이건 아마도 재산 목록이나 유서 같은 거겠지. 나중에 아는 사람한테 물어봐야겠어. 노부부는 한동안 말없이 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햇살 속에서 금괴와 옥 장신구들은 더욱 화려하게 빛났고 그 빛은 낡은 한옥 마루에 따스한 기운을 더했습니다.
만복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조상의 유산인 이 보물은 분명 그들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문제를 가져올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 신고하면 정부에서 압수할지도 모르고 세금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불법으로 소유하자니 양심이 찔렸습니다. 일단은 비밀로 하자. 만복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무작정 신고했다가 압수당하면 우리는 또 빈손이 될 거야. 조용히 전문가한테 문의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자. 순자는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사람들 눈에 띄면 어쩌지? 파묘한 인부들도 봤는데 만복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놈들 분명히 무언가 눈치챘을 거야. 상자가 무거웠으니까. 하지만 증거는 없으니 괜찮을 거야. 일단 상자는 내 방 장롱 깊숙이 숨겨두자. 노부부는 서둘러 상자를 정리하고 만복의 방 장롱 맨 아래 칸 오래된 이불 아래에 상자를 깨끗이 닦아서 숨겼습니다. 그날 오후 만복은 한자를 아는 옛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문서 내용은 말하지 않고 단지 옛날 서류를 발견했는데 해석이 필요하다고만 말했습니다. 그러나 파묘 소문은 생각보다 빨리 퍼졌습니다. 마을은 작았고 사람들의 입은 가벼웠습니다. 인부들 중 한 명이 동네 술집에서 이만복 영감네 증조할아버지 무덤에서 뭔가 나왔다더라는 소문을 흘렸고 그 소문은 바람을 타고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사흘 후 갑작스럽게 첫째 아들 이대성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슬리퍼를 질질 끌며 들어왔습니다. 예전에 의기양양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술 냄새와 함께 패배감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랜만입니다. 대성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그의 눈은 불안하게 주변을 살폈고 손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만복은 의자에 앉아 차가운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웬일이냐? 3년 만에 찾아왔나? 그동안 전화 한 통 없더니 대성은 머쓱한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아이고, 바빠서 그랬어요. 사업이 잘 안 풀려서. 그래도 항상 부모님 생각은 했죠.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 말로는 무덤을 파셨다고? 재개발 때문에? 만복과 순자는 순간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순자의 얼굴이 굳어졌고 만복은 무심한 듯 대답했습니다. 그래, 어쩔 수 없었다. 재개발 허가가 안 나와서. 무덤에서 뭐 나온 거 있어요? 대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억누를 수 없는 기대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만복은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별거 있겠나? 빈 관뿐이었지. 유골도 다 흙으로 돌아갔더라고. 대성의 표정에 실망감이 스쳤지만 이내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래도 허가는 잘 나왔나요? 재개발 보상금은 얼마나 받으세요? 만복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진행 중이다. 내가 걱정할 일은 아니고. 대성은 머쓱해하며 웃었습니다. 제가 걱정이 되어서요. 부모님 나이도 있으시니 그 돈으로 좋은 아파트 구해서 편히 사셔야지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만복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내 도움은 필요 없다. 우리끼리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마라. 그날 저녁 대성은 내일 또 오겠다며 돌아갔습니다. 만복은 문을 닫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놈, 내 눈을 못 쳐다보더군. 분명히 무슨 소문을 들었을 거야. 어떡하지? 순자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다른 애들도 올 것 같아요. 대성이가 분명 전화했을 거예요. 기다려보자. 만복이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식들이 진짜 무엇 때문에 오는지 확인해 봐야지. 과연 만복의 예상대로 다음 날 오후에는 둘째 아들 이중성과 그의 새 아내가 찾아왔고 저녁에는 막내딸 이미영까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모두 갑작스러운 방문에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숨길 수 없는 욕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조용하던 만복의 집은 갑자기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뿐 아니라 며느리, 사위, 심지어 손주들까지 하나둘 모여들었고 모두가 노부부의 건강을 걱정하는 척하며 은근슬쩍 재개발과 땅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는 서로 눈치를 보며 웃음꽃을 피웠지만 그 웃음 뒤에는 날카로운 이해관계가 숨어 있었습니다. 인정 많던 순자는 자식들이 돌아온 것이 기뻤지만 만복은 그들의 속내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밤이 되어 모두가 잠든 후 만복은 조용히 자신의 방 장롱을 열고 상자를 확인했습니다. 보물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지만 만복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창문을 통해 보이는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보물이 축복일까, 저주일까? 일주일이 지나고 만복의 집에는 이제 아침부터 시끌벅적한 소리가 넘쳐났습니다. 예전에는 찾아오지도 않던 자식들과 손주들로 집안에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매일 아침 일찍 와서 밥을 해주겠다며 부엌을 차지했고 막내딸은 어머니 건강을 위해 산책을 나가자며 순자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첫째 아들 대성은 아버지 곁을 맴돌며 재개발 진행 상황을 물었고 둘째 아들 중성은 노후 자금 관리를 도와주겠다며 적금과 보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식구들이 모여 아침 식사를 하는 동안 만복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피로와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오랜만에 모인 가족이었지만 웃음소리 속에 숨겨진 속내를 그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재개발 허가는 어떻게 됐어요? 무덤 파낸 거 신고는 하셨어요? 대성이 밥을 입에 넣으며 물었습니다. 그의 눈은 만복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만복은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직이다. 조용히 해결하는 중이야. 아이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불법으로 하시면 나중에 문제 생길 수도 있어요. 중성이 걱정하는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변호사가 있는데 한번 상담해 보시는 게 어때요? 만복은 대답하지 않고 찬물을 마셨습니다. 식탁 위에는 오랜만에 풍성한 반찬이 놓여 있었지만 그의 입맛은 이미 싱겁게 변해 있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성이 목소리를 낮추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것저것 말이 많더라고요. 무덤에서 뭔가 나왔다는 소문도 있고 만복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순자는 불안한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고 자식들은 숨을 죽이며 기다렸습니다. 무슨 소리를 듣고 온 거냐? 만복이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중성의 아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부모님 걱정뿐이에요. 혹시 무덤에서 뭐가 나왔다면 그게 문화재일 수도 있잖아요. 신고하셔야. 그래, 신고해야지. 대성이 재빨리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확인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가족 일이니까. 만복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의 등은 구부정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강인했습니다. 모두 거실로 모여라. 할 말이 있다. 식구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지만 만복의 단호한 어조에 모두 순순히 거실로 이동했습니다. 만복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잠시 후 오래된 나무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가 거실 한가운데 상자를 내려놓자 모두의 눈이 동시에 커졌습니다. 세상에, 저게 뭐예요? 막내딸 미영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만복은 천천히 상자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엄청난 금괴와 은괴, 그리고 옥 장신구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자식들의 숨소리가 일제히 멈췄고 방 안에는 긴장감이 가득 찼습니다. 이게 증조할아버지 무덤에서 나온 거예요? 중성이 목소리를 낮추어 물었습니다. 그의 눈은 상자에서 떨어지지 않았고 손은 무의식적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만복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관 안에 있었다. 내 생각에는 외적을 피해 숨겨둔 것 같다. 문서에는 한자로 뭐라고 적혀 있는데 아직 해석하지 못했다. 와, 저 금 좀 봐. 저게 몇 돈이야? 한 10kg은 되겠는데. 대박이네. 하. 막내딸이 좋아하며 웃었습니다. 만복은 자식들의 표정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숨길 수 없는 욕심이 가득했고 그 눈빛은 만복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우리 가족의 유산이네요. 제대로 관리해야. 대성이 말을 꺼내려는 순간 만복이 그의 말을 자르며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이건 줄 수 없다. 누구에게도. 방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만복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중성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제대로 관리하자는 거지. 그래, 관리해야지. 만복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내가 관리할 거다. 이건 우리 집안의 것이고 조상님께서 남기신 거다. 하지만 지금 너희 누구도 이걸 받을 자격이 없다. 대성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 가족이잖아요. 가족? 만복이 비웃듯 되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수년간 쌓인 서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내가 아플 때는 어디 있었냐? 수술할 때 옆에 있어준 적 있었냐? 명절에도 네 엄마 생일 내 생일에 얼굴 한번 비추기. 힘들었던 너희가, 전화도 한 통 안 하던 너희가 갑자기 찾아와 가족 타령이냐? 순자가 놀라서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영감, 진정해요. 애들도 다 바쁜 거. 아니, 당신도 알잖아. 만복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프고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 하나 없었어.
그런데 갑자기 돈 냄새 맡고 다 모여들었잖아. 자식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미영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도 생활이 있고 멀리 있어서. 그래, 다들 핑계는 많지. 만복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이 상자 때문에 찾아온 너희들에게 줄 생각은 없다. 이건 내가 책임지고 관리할 거다. 나중에 너희들이 진정으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되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보겠다. 만복은 상자를 다시 닫고 단단히 들었습니다. 그의 주름진 손등에는 핏줄이 도드라졌지만 그 힘은 여전히 강인했습니다. 이제 할 말은 다 했다. 더 이상 이 상자에 대해서는 묻지 마라. 자식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대성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쩔 수 없죠. 하지만 그건 우리 가족 모두의 것이에요. 언젠가는 공정하게 나눠야 되는 거 잊지 마세요. 만복이 차갑게 말을 자르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쾅 닫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거실에 남은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자는 미안한 표정으로 자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래. 이해해라. 어머니, 그래도 너무하시네요. 중성이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도 권리가 있는데. 순자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대성이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우리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게 해드리죠. 그래요. 저도 아버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중성도 의외로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긴 듯 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더 이상 이런 일로 부모님께 스트레스 드리지 않을게요. 막내딸 미영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이해해요.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렸네요. 순자는 의외로 쉽게 수긍하는 자식들을 보며 안도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너희가 이해해주니 고맙구나. 시간이 지나면 아버지도 마음이 풀리실 거야. 자식들은 모두 공손하게 인사하고 하나둘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 순자는 만복의 방으로 가서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요. 만복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가 방에 들어서자 만복은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다 돌아갔어요. 의외로 순순히 당신 말에 따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만복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 자식들의 연락은 정말 거짓말같이 다시 예전처럼 뚝 끊겼습니다. 전화도 오지 않았고 방문도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만복과 순자는 절에 가서 기도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 그리고 잠시라도 집을 떠나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였습니다. 산속에 있는 작은 절이었지만 그곳에서의 시간은 두 사람에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요즘 잠도 못 자고 계속 걱정만 하셨는데 오늘은 좀 마음이 편해지셨나요? 절에서 돌아오는 길에 순자가 만복에게 물었습니다. 만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기분이 좀 나아졌어. 우리도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닐까 싶더라고. 결국 다 지나가는 거지. 집에 도착했을 때 만복은 즉시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문이 약간 열려 있었고 마당에는 발자국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은 엉망이었습니다. 누군가 드나든 흔적이 역력했고 서랍과 장롱은 모두 열려 있었습니다. 만복은 서둘러 자신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예상대로 장롱 아래에 숨겨두었던 상자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런, 만복은 중얼거렸지만 그의 표정은 의외로 평온했습니다. 그는 다시 거실로 나와 순자를 불렀습니다. 누가 들어와서 집을 뒤졌구만. 순자는 놀라서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세상에, 상자는요? 상자는 괜찮아요? 만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자는 가져갔어. 하지만 걱정 마. 무슨 말이에요? 순자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만복은 미소를 지으며 부엌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낡은 싱크대 아래 수도관 뒤편의 벽돌 하나를 조심스럽게 빼냈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천주머니가 숨겨져 있었고 주머니를 열자 금괴와 옥 장신구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자식들이 그렇게 쉽게 포기할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 상자에는 비슷한 크기의 돌멩이만 넣어두고 진짜 보물은 여기 숨겨뒀지. 순자는 놀라움과 안도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에, 당신 정말 자식들 마음을 모를 리가 있나. 만복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돌멩이 든 상자를 가지고 있을 테고 아마 서로 그걸 두고 싸울 거야. 언젠가 그 상자를 열어보면 그때 깨닫겠지. 자기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순자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다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영감, 당신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까지 생각해 두다니. 만복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의 웃음소리는 오랜만에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비록 상황은 씁쓸했지만 두 노인의 마음에는 이상한 해방감이 찾아왔습니다. 자식들의 배신과 욕심에 상처받았지만 이제는 그것조차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 어떡할 거예요? 웃음이 가라앉자 순자가 물었습니다. 만복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좀 더 지켜볼 거야. 자식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적절한 때가 오면 진실을 알려줄 거야. 그게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가르침일지도 모르지. 그리고 다음 날, 똑똑똑 집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순자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는 아직 뜨지 않았고 마당에는 젖은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만복도 조용히 일어나 창밖을 살폈습니다. 낯선 그림자 하나가 대문 앞에서 우산도 없이 비를 맞고 서 있었습니다. 누구시오? 만복이 문을 열며 낮게 물었습니다. 저 지난번 파묘 작업했던 업자 중 한 사람입니다. 낯익은 목소리. 그는 그날 관을 함께 들었던 인부 중 하나였습니다. 기억에 남을 만큼 말수가 적고 눈빛이 날카로웠던 그 남자. 이 시간에 무슨 일인가?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두 분께 중요한 일입니다. 그 남자는 젖은 어깨를 내리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비닐봉투 하나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며칠 전
관 안에서 뭔가 발견하셨지요? 만복과 순자는 굳어졌습니다. 저는 봤습니다. 무거운 상자, 관보다 더 조심스럽게 다루시던 그 표정. 그게 단순한 유품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만복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단순한 일용직 인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 그걸 사고 싶습니다. 뭐라고? 그 상자 말입니다.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몰라도 제가 사겠습니다. 금으로든 현금으로든. 만복은 웃음을 터뜨릴 뻔했지만 참았습니다. 그는 이 남자가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란 걸 직감했습니다. 그걸 왜 당신이 사? 전 유통을 합니다. 고가 골동품, 해외로 나가는 귀물들. 그런 물건은 신고하면 나라에 뺏깁니다. 그럼 아무도 이익을 못 보지요. 순자의 눈이 동그래졌고 만복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지금 날 협박하는 거요? 아닙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의의 제안입니다. 다만 이 제안을 거절하시면 다른 사람도 이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는 조용히 비닐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복사된 주민등록 등본, 토지 등기부 등본, 그리고 파묘 장면이 흐릿하게 찍힌 폴라로이드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누가 이런 걸? 뒷일은 묻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지금 선택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선택? 만복은 낮게 되물었습니다. 그 보물을 지키시겠습니까? 아니면 팔아넘기고 조용히 은퇴하시겠습니까? 집안엔 순간 정막이 흘렀고 순자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드리죠. 이틀 안에 연락이 없으면 제 방식대로 처리하겠습니다. 남자는 비에 젖은 채 다시 우산도 없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당 끝에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은 더 이상 업자가 아닌 사냥꾼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만복은 오래된 금고를 다시 꺼냈습니다. 상자 속 물건을 하나하나 꺼내며 자신이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를 무겁게 떠올렸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누웠다가 일어났다가를 반복하며 거실에 앉아 불 꺼진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거 괜히 건드린 거 아닐까? 만복은 조용히 담배를 꺼내 들었습니다. 불을 붙이지도 않은 채 입술에만 물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예상 못했지.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야. 그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속은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삶이 이제 더 이상 조용하지 않을 거란 직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장은 언제나처럼 마을회관 앞 평상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를 본 만복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이장님, 이 영감. 간밤에 잠은 잘 잤소? 잘 자긴 한숨도 못 잤소. 그런데 말이요, 며칠 전에 우리 집에 누가 왔다 갔소. 파묘할 때 같이 일했던 그 업자. 이장의 눈동자가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 양반이 왜? 내가 궁금한 건 딱 하나요. 그놈한테 우리 집 주소 누가 줬소? 이장은 헛기침을 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니, 그게 워낙 작은 동네고 다들 알잖아. 주소쯤이야 여기서도 집이 보이는데. 이장님, 만복은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불꽃을 천천히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우리 집 주소를 아는 사람은 많지만 내가 파묘한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날 현장에 있던 몇몇 분이요. 그리고 그 중에서 당신이 가장 말 많은 사람인 것도 알고 있어. 이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나를 의심하나? 당신이 아니면 그 업자가 어떻게 내 땅의 등기부 등본, 주민번호까지 손에 넣겠소? 이장의 입꼬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솔직히 말하겠어. 사실 내가 소개해주지 않았다면 그렇게 빨리 일 처리를 할 수 있었겠어? 우리나라 인심이 언제부터 이렇게 야박해졌나? 무덤 안에서 보물을 발견했다면 당연히 나한테도 뭐가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네. 만복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가에 씁쓸한 웃음만 번졌다가 곧 굳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당신도 그놈들이랑 같은 부류였구먼. 그는 이장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자식들도 모자라 이 마을까지 이 꼴일 줄은 몰랐소. 다들 그저 밥 나눠 먹고 추운 날에는 따뜻한 국물 한 그릇 나누던 이웃이었는데 돈 앞에서는 체면도 의리도 자존심도 다 개밥에 도토리더군. 이장은 억울하다는 듯 팔을 휘저었습니다. 그런 소리 말게, 이 영감. 나도 어려워. 요즘 먹고 살기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깟 상자 하나에 목숨 건 게 아니라 나도 살아야 하니까 그런 거지. 살긴 누가 못 살아? 만복의 목소리가 낮아지며 더 깊어졌습니다. 우린 이 늙은 몸 끌고 하루하루 온몸이 쑤셔도 마당에 물 뿌리고 봄 되면 씨 뿌리며 버텼소. 근데 당신은 탐욕에 눈이 어두워져 남의 조상 무덤을 팔아넘기려 한 게 그게 산다는 거요? 순간 이장의 얼굴에 짧은 불쾌감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고 만복의 눈빛은 섣불리 덤빌 수 없는 결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다음부터 우리 집에 관한 말은 그 입 밖으로 한마디도 새지 않게 조심하시오. 만약 다시 내 귀에 소문 하나라도 들리면 그땐 이웃이 아니라 고소장으로 얘기하게 될 거요. 말을 마친 만복은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땅바닥에 떨어진 담배꽁초만 조용히 발로 눌러끄고 느릿한 걸음으로 마을회관을 떠났습니다. 그의 등 뒤로는 오래 알고 지냈던 이장의 시선이 서늘하게 꽂히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것은 사람의 욕심이 만들어낸 배신의 기운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만복과 순자는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전 이장과의 대화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허탈함과 분노를 남겼고 몸보다 마음이 먼저 부서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쾅, 쾅, 쾅 갑자기 대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순자는 놀라 벌떡 일어났고 만복은 이마에 주름을 더 깊게 새겼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느껴진 낯선 인기척에 순자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여기야. 이만복 집 맞아. 누군가 외치며 마당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낯익은 얼굴과 낯선 얼굴들이 뒤엉킨 그 무리는 마치 무언가에 홀린 사람들처럼 눈빛이 흐릿하고 거칠었습니다. 어딨어? 얻냐고. 무덤 안에서 나온 거. 금이랑 옥 다 봤다? 내가 숨겼지. 그거 원래는 우리 마을 보물이야. 순자는 멍하니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무리 중에는
며느리도 있었고 대성의 친구란 남자도 있었고 파묘했던 인부들도 있었고 마을 이장 및 심지어 평소 인사도 나누지 않던 슈퍼 주인의 얼굴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부엌으로 방으로 장롱으로 마구 뛰어들었습니다. 이런 이불까지 다 뒤져. 여기 안에 뭔가 있다. 저쪽 방 봐. 안 열리는 거 거기야. 만복은 얼굴이 새하얘진 채 거실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입은 열려 있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숨결은 얇고 가팔라졌습니다. 여보, 저 사람들. 우리 집이야, 우리 집인데. 순자의 목소리는 떨림을 넘어서 울음이 되어 갔습니다. 도대체 남의 집에서 지금 못들 하는 거야? 마루 끝에 쪼그려 앉아 머리를 부여잡은 그녀는 두 손으로 땅을 쳤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야. 이게 지금 우리 사는 세상이야. 돈 앞에서 부모도 이웃도 다 짐승이 돼버리는 이 꼴이. 이게 진짜 현실이냐고. 하지만 누구 하나 그 울음에 귀 기울이는 이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대성은 방 한쪽 장롱을 넘어뜨리며 외쳤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어딨어요? 이게 다 가족을 위한 거잖아요. 다 같이 잘 살아보자는 거잖아요. 거짓말 하지 마라. 만복의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너희가 언제 우리랑 같이 살 생각을 했냐? 지금도 저 돈이 없었으면 여기 올 생각이나 했겠냐? 우리 집을, 우리 마음을 다 뒤엎어 놓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그때였습니다. 툭! 무언가가 떨어지며 부엌 쪽에서 타는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뭐야, 가스? 불이야? 야야야. 연기나. 야, 불 붙었어. 누군가 뒤엎은 전기밥솥과 그 위로 쏟아진 종이더미. 콘센트가 합선되면서 작은 불꽃이 일었고 그 불은 삽시간에 천장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불 꺼. 물 가져와. 물은 어디 있는데? 그러나 이미 마당은 발 디딜 틈 없이 혼란스럽고 누구도 냉정하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타닥타닥. 불이 들기 시작하자 집안의 낡은 목재 구조는 종이장처럼 타들어갔고 사람들은 놀라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마루 한가운데서 울부짖었습니다. 이 집이야, 이 집 하나 지키려고 우리가 몇십 년을 살아왔는데. 만복은 마치 몸이 마비된 듯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수십 년 삶의 기억이 켜켜이 쌓인 그 방, 그 부엌, 그 창틀, 모든 것이 불에 삼켜지는 장면이 슬로우 모션처럼 다가왔습니다. 여보, 얼른 나와요. 지금은 나가야 돼요. 순자가 팔을 끌어당겨 간신히 집을 빠져나왔고 그들 뒤로 삶의 전부였던 그 집은 거대한 불꽃과 함께 산산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불길은 점점 거세졌고 지붕의 나무 석가래가 우두둑 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리자 마침내 누군가 뒤늦게 119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웃인지 자식들 중 누구인지는 끝내 알 수 없었습니다. 멀리서 소방차의 사이렌이 울려 퍼졌고 구급대원들이 뛰어들며 물을 뿌려댔습니다. 하지만 이미 집은 반쯤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로 피어오르고 그 연기 너머로 붉게 타오르던 벽면은 서서히 잿더미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숨 쉴 수 있으세요? 불편하지 않으세요?
구급대원이 순자의 어깨를 감싸며 물었지만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멍한 눈으로 불타는 마당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만복 역시 말을 잃은 채 그 불길 속으로 자신과 순자의 평생이 타들어가는 모습을 처절하게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모시겠습니다. 응급산소 먼저 공급할게요. 두 노인은 결국 앰뷸런스에 실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차 안의 작은 진동에 몸을 맡긴 채 누워 있었습니다. 눈물은 말라 있었고 목소리조차 굳어 있었지만 그들의 눈동자엔 오직 하나의 감정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공포, 사람이, 가족이, 마을이 너무나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검은 점퍼에 지구대라고 적힌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어르신, 불은 진화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사고는 아니라고 하셨다고요? 순자가 몸을 일으키려다 어깨를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집에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마을 사람들이랑 자식들까지 다 들어와서 짐 다 뒤지고 금인이 뭐니 찾다가 불이. 만복이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저희가 다 봤어요. 그놈들이 우리 집을 뒤엎었어요. 증거는 없지만 그놈들 짓입니다. 형사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CCTV나 블랙박스 같은 건 없으세요? 없어요. 그 집은 외진돼 있어서 주변 집들도 대부분 CCTV 안 달렸고 형사는 잠시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럼 혹시 목격자나 자식분들이 진술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자식들이 왔었다니까요. 그 애들이 같이 뒤졌어요. 순자가 거의 절규하듯 외쳤고 형사는 휴대폰을 꺼내 물었습니다. 연락처 주시겠어요?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 대성에게 전화를 건 형사는 간단히 신분을 밝힌 뒤 물었습니다. 이만복 어르신 댁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혹시 오늘 그쪽 집에 방문하셨나요? 예, 아니요. 그런 일 없는데요. 그럼 최근에 부모님 댁에 들른 적은 없습니다. 저희 가족은 지방에 있어요. 그쪽 집은 자주 가는 곳도 아니고, 저희 아버지가 좀 의심이 많으셔서 혹시 괜한 오해를 하신 건 아닐까요? 형사는 다음으로 둘째 중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불이 났다고요? 아니요. 부모님이 치매 초기라 가끔 헛것을 보시거나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시기도 하세요. 막내딸 이미영 역시 비슷한 대답을 반복했습니다. 저 출근해 있는데요. 정말요? 집에 불이 났다고요? 어머 어떡해요. 아버지 어머니 괜찮으세요? 형사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침대에 누운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르신 제가 도와드리고 싶은데요. 자식분들도 이웃들도 전부 부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선 증거나 목격자가 없어 강제 수사로 전환하기는 어렵습니다. 만복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얼굴에선 감정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고 순자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거짓말이에요. 우릴 속였어요. 그 애들이 집을 부쉈어요. 사람들이 우리가 미친 사람 취급을 해요. 우리가 잘못한 거 없는데. 여보 그만 울어요. 아무도 우릴 안 믿어. 우리 혼자야. 병원 침대 위에서 손을 맞잡은 두 사람은
마치 낯선 세상에 내던져진 유령처럼 작고 고요하게 그러나 깊은 절망 속으로 조용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순자와 만복은 병원에서 퇴원했지만 돌아갈 집은 없었습니다. 임시로 마련된 컨테이너 주택에 머물며 아침 저녁으로 목도리를 두른 채 차가운 벽에 기대어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낯익은 그림자가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문이 열리자 마당 귀퉁이에 모자를 푹 눌러 쓴 손자가 서 있었습니다. 둘째 중성의 아들, 고등학생인 재현이었습니다. 너 어떻게 여길? 재현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오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몰래 나왔어요. 그날 사실 접었어요. 엄마, 큰아빠, 고모 다 같이 할머니 집에 갔어요. 만복과 순자는 숨을 멈추듯 손주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빠가 저더러 차에서 기다리라 했는데 너무 오래 기다려서 몰래 창문 옆으로 가봤어요. 다들 방이며 장롱이며 뒤지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우는데 아무도 신경 안 썼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무 걱정돼서 쫓아가 사진을 찍었어요. 저도 그 순간 왜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찍어야 될 것 같았어요. 재현은 말없이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사진 몇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부엌을 뒤지고 있는 큰아들, 장롱을 열고 있는 막내, 마당에서 땅을 이곳저곳 파보고 있는 마을 이장과 주민 몇 명. 순자는 조용히 재현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재현아, 너는 우리한테 유일한 가족이구나. 다음 날 만복은 병원에서 만났던 형사에게 다시 연락을 넣었습니다. 우리 증거 생겼습니다. 목격자도 있고 사진도 있어요. 경찰은 즉시 수사본부를 열고 증거 자료를 정식으로 접수받았습니다. 사진 속 인물들과 진술 내용은 충분히 강제수색영장 발부 요건을 충족했고 곧이어 마을 이장, 주민들, 그리고 대성, 중성, 미영까지 모두 출석 통보를 받았습니다. 며칠 후 경찰서는 예상보다 분주해졌습니다. 재현이 제출한 사진과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을 갖췄고 경찰은 신속히 관련자 전원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이 사건은 불법 침입과 손괴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공동범행 정황도 있고요. 그날 집을 뒤엎고 쳐들어온 사람들, 즉 자식들과 마을 사람들은 한 명씩 조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은 당황했고 마을 사람들은 서로 책임을 미루기 바빴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예전의 태어남은 사라졌고 돈 앞에 뒤집혔던 눈은 이제 법 앞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진짜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우린 그냥 좀 도와준 거지. 애초에 그 집 사람들이 이상했어요. 치매도 있는 것 같고. 그러나 증거는 증거였습니다. 법은 조용히 그러나 무겁게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고 함부로 망가뜨리면 반드시 책임진다고. 며칠 후 순자와 만복은 감식을 마친 폐가에 조심스레 발을 들였습니다. 집은 반쯤 무너졌고 벽은 그 으름으로 가득했습니다. 마당 한쪽엔 아직도 타다 남은 나무 기둥이 검게 서 있었고 부엌은 아예 바닥까지 내려앉은 상태였습니다. 하나도 남은 게 없네. 순자가 쪼그려 앉아 타버린 부엌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뜨거운 재화도 같은 눈물이 말없이 맺혔습니다.
세월을 함께한 그 집이, 그 장독대가 고스란히 검게 타버린 채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만복은 말없이 마당 끝 무너진 장독대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고 바라본 자리는 평소 그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던 작은 벽돌 무더기 아래였습니다. 여기 맞다. 그는 말없이 삽을 들고 천천히 파내려 갔습니다. 몇 번의 삽질 끝에 딱 하는 소리와 함께 금속에 닿는 특유의 감촉이 손에 전해졌습니다. 만복은 손으로 흙을 걷어내며 중얼거렸습니다. 맞아. 그날 여기 숨겼지. 불에도 타지 않도록 철판과 돌로 덮어둔 그 틈, 그곳에 그는 진짜 금괴와 옥 장신구를 감춰두었던 것이었습니다.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고 누구도 찾지 못했던 단 하나의 안전한 공간. 순자가 뒤따라오며 물었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에요? 하지만 만복은 조용히 손가락을 입에 대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쉿! 지금은 말하지 말아요. 그냥 이제 진짜 떠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며칠 후 이만복과 순자는 아무 말 없이 그 마을을 떠났습니다. 이삿짐도 인사도 붙잡는 이도 없었습니다. 자식들도 마을 사람들도 그들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재개발 허가가 최종 승인되었고 그 땅의 보상금 전액이 이만복 명의로 입금되었습니다. 그 돈은 한때 가족이라 불렸던 사람들의 이목을 다시 끌었지만 그들이 전화를 걸고 찾아왔을 때엔 이미 만복과 순자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어느 외딴 시골 마을, 산 아래 작고 조용한 집 한 채, 낡았지만 따뜻한 목조 주택 안에는 라디오 소리가 은은히 흐르고 있었고 그 안에서 순자와 만복은 평온한 늦은 오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보, 재현이한테 문자 왔어요. 다음 주에 기말고사 끝나면 또 온대요. 순자의 얼굴엔 오랜만에 보는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작은 집 마당에 달빛이 내려앉았습니다. 지붕 위로 바람이 스치듯 지나가고 방 안엔 시계 초침 소리만이 느릿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이만복은 작은 탁상 앞에 앉아 오래된 수첩 한 장을 펴고 그 위에 천천히 펜을 들었습니다. 글자는 삐뚤었고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마음만은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이듯 써내려갔습니다. 조상의 무덤을 팠습니다. 그 무덤 안에 있던 금과 옥은 우리가 평생 손에 쥐지 못했던 돈이었고 그 돈은 지금 우리의 노후를 예전보다 조금 낫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과연 복인지 벌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그 돈의 무게보다 그 돈을 보고 달라졌던 사람들의 눈빛이 더 무겁습니다. 정들었던 마을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침입자가 되었고 어쩌다 얼굴만 보면 웃던 그 이장은 우리 집을 팔아넘기려 했고 그리고 아무리 연락 없고 무심했던 자식들이었다지만 그래도 자식이었습니다. 내 피를 나눴고 내 밥을 먹였고 내 땀으로 키운 자식들이었는데 그런 자식들이 내가 불에 타는 집 앞에서 울부짖고 있는데도 장롱을 열고 서랍을 부수고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만 찾고 있더군요. 그 눈빛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돈 앞에서 사람을 잃은 그 눈빛을 본 이상 나는 더 이상 그들을 자식이라 부르지 못하겠습니다. 내 마음 깊은 곳 어디가 조용히 끊어졌습니다. 나는 지금
조상의 무덤을 판 대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보상은 생활을 편하게 해줬지만 그 대신 사람을 잃었습니다. 마을도 자식도 이름도 잃은 기분입니다. 돈은 사람보다 귀하지 않지만 사람보다 귀한 척을 하려고 합니다. 그 허세에 모두가 속고 모두가 무너지는 세상입니다. 이제 나는 사람보다 돈을 믿는 이들과는 말을 섞지 않으려 합니다. 남은 생은 조용히 나를 사람으로 대해준 그 아이에게만 가끔 안부를 남기려 합니다. 이만복은 수첩을 조심스럽게 덮고 그 위에 작은 금괴 하나를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마루에 나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조상님 죄송합니다. 이걸 제가 감당하고 가겠습니다. 이 죗값은 제가 다 안고 가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또 다른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